자, 이번 시간에는 요걸 좀 볼게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행위. 이거는 글자 그대로 누구한테나 다 적용이 됩니다. 누구한테나 적용이 되는데 내용은 뭐냐면 요 내용이에요. 얘는 뭐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5개가 있는데요. 요 2번이 좀 의미 전달이 잘 돼서 2번만 읽어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맥락이 같습니다. 안내문, 뭐 전단지 같은 걸 만들었다든가 온라인 커뮤니티, 뭐 맘카페라든가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밴드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중개될 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공에게만 요에게만 의뢰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제 그 대치동에 은으로 만든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그 아파트가 18억 이 정도 나가는 시절이 있었었는데 지금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18억 나가다가 갑자기 1년 사이에 24억까지 뛰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18억 나갔던 아파트가 24억까지 1년 만에 뛰었냐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 온 거예요. 거기 이제 입주자들끼리 거기 5천 몇 세대 정도 되잖아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막 토론을 한 거야. 열띤 토론을. 어떤 토론을 했냐면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위치가 좋은 데인데 왜 우리 아파트가 20억도 안 나가느냐. 우리보다 훨씬 그 입지가 안 좋은데도 20억 넘어가고 30억도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대치동 사는 사람하고 잠실 사는 사람들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대치동하고 잠실 어디가 위치가 좋을 것 같아요? 어? 잠실. 예. 잠실 사는 사람들은 백화에서 잠실이 좋다고 하지. 근데 또 대치동 사는 사람들은 어디가 좋다고 하겠어? 대치동. 근데 저는 그냥 제 3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잠실보다는 대치동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야. 왜냐면 학군이 되게 좋거든, 대치동이. 그러니까 학군이 좋다는 얘기는 거기에 주변에 보낼 만한 뭐 고등학교 이런 것도 좀 많고 또 학원도 되게 많고 이제 이거 소위 그 뭐 좀 뭐 의대를 보낸다든가 뭐 스카이를 보낸다든가 할 때 좀 유명 학원들도 대치동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다면 그 대치동이 오히려 좋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비교를 하냐면 야 우리가 잠실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새 아파트고 여기는 물론 이제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입지적인 측면은 우리가 훨씬 좋은데 이게 20억도 안 되는 게 말이 되냐? 여기는 똑같은 평수로 막 30억 나가는데 이렇게 막 토론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20억 미만으로 팔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개공들이 그거를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개공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문 뭐 왼쪽에 혹은 오른쪽에 어느 A라는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거기서는 20억 이상으로 거래해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거기에다만 물건 줍시다 라고 어떤 한 명이 딱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거기에 수천 명이 동조하는 거지. 그래서 물건을 누구한테만 주는 거예요. 한 명한테만. 왜냐면 그 사람은 20억 넘게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물건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범죄 행위로 보는 거야. 이게 왜 범죄 행위냐면 담합 행위라 그러죠. 이거는 담합.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0억 넘게 받아주겠다고 하는 개공 말고는 물건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범죄 행위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3년 3천으로 처벌하겠다는 건데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부가 누구냐고. 누구 전부. 그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전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의 주체는 요렇게 빼볼게요. 뭐 분여회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곳을 처벌하겠다. 여기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 그리고 막 강경적으로 막 이렇게 뭐 이제 말하자면 뭐 다 수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거야. 1에서 5까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개공의 업무 활동 자체를 방해했다. 그럼 이걸로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내 맘에 안 들어.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드냐면 막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는 거야 막. 그러면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 버스 기사 막 두드러 패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버스 기사가 지금 뭘 잡고 있죠? 운전대. 근데 얼마나 위험해. 버스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예, 그러면은 그 특가법에 의해서 되게 가중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개공의 업무를 뭐 하면? 방해하면. 이 개공들의 업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이걸 처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공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공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동탄 신도시 있죠. 거기 맘카페 회원들한테 벌금형이 실제로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그 금액을 이렇게 높게 받으려고 이렇게 유도하는 행위가 적발돼 가지고요. 자, 이제 금지행위는 다 보셨는데 교란행위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교란행위, 교란행위가 나왔는데 질서를 교란시킨다 이 말이죠. 이게 35회 기출이 되었는데 이게 첫 번째 출제가 됐어요. 35회 때. 그럼 그 전에는 왜 안 나왔냐면 없었어요. 없었다고.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첫 번째 보는 시험이 35회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36회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올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항목인데 교란행위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게 겁나게 많아요. 이따 기출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박스 주고 교란행위 찾아라 이런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외워서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금지행위 총 14개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 보셨던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가 개수가 몇 개였어요? 개공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 9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금지행위 5개. 합치면 14개잖아요. 그 14개 모두 교란행위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금지행위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5개가 있거든요. 이것만 합쳐도 19개야. 이것만 합쳐도.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부 합치면 이게 다 하나하나의 교란행위들이라서 이거 제가 다 세보니까 30개가 넘어요. 이 30개를 다 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나 적어볼게요.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 범죄 행위입니다. 대부분 범죄. 그리고 나중에 시험에 임박하면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릴 건데 이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외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대부분 범죄라는 거는 몇 년 몇 천이나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다는 얘기예요. 3년 3천이나 1년 1천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일단 그렇게 일단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억번에 보면 이런 거 뭐 자격증이나 등록증 양도되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동일명칭, 유사명칭, 무등록 중개업 이런 것들을 거래질서 교란행위라고 보고 부정등록,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직 이거 다 교란행위에 들어갑니다. 법인의 겸업업무 위반하면 역시 교란행위고 그러니까 그 겸업업무라는 게 6개 있잖아요. 그거 외적인 거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여기다가는 밑줄 하나만 잡아주세요. 중개보조원의 채용상한제. 자, 우리 중개보조원은 개공이 몇 배수까지만 고용할 수 있도록 배워봤죠? 우리가 5배수. 이거 위반하면 1년 1천의 형벌도 있는 데다가 교란행위로 본대. 왜 이게 교란행위냐? 많이 고용하는 거는 중개보조원들로 하여금 이 교란시키려고 한다고 보는 거야, 국가가. 그리고 여기도 밑줄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 위반. 이것도 교란행위인데 우리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현장 나가서. 근데 현장 안내 나가서 뭐라고 고지해줘야 돼. 나는 뭐라고. 중개보조원이라고. 근데 고지 안 하는 취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게 교란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개보조원과 관련한 2가지가 교란행위에 들어가고 뭐 지난주 배우셨던 업무상 비밀 준수 이거 다 교란행위에 들어가고 게시물 게시 의무 위반 이것도 밑줄 하나만 좀 잡아줄게요. 게시물 게시 의무가 왜 교란행위냐면요. 자, 게시물이 여러분 5개가 있는데 국가는 이것 때문에 교란행위라고 볼 거예요. 제가 5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 5개 중에 뭐 때문에
교란행위라고 이거를 지정을 했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게시물 5개가 뭐냐면 등록증, 자격증,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율표, 그리고 보증서류, 업무보증서류,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5개거든. 그 중에 뭐 때문에 게시물 게시 안 하면 교란행위로 볼까요? 아, 못 들으셨구나. 네. 자, 다시 등록증, 자격증, 보수 요율표, 얼마 받겠다는 요율표, 그 다음에 보증서류,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뭘까요? 아, 자격증 아니야. 보수 요율표지. 왜 보수 요율표냐면 보수를 많이 받으려고 이거 안 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치? 예. 보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요율표를 안 적는 거지. 내가 법정한도 안에서만 받을 거면 걸어야지 당연히. 예.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사무소 위반, 뭐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이거 전부 다 교란행위에 들어가고. 아무튼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금지 행위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배웁니다. 이것까지 해서 교란행위예요. 내년에도 여기서 문제 꼭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금지 행위는 무조건 교란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금지 행위는 싹 다 교란행위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금지 행위가 이제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고하는 곳이 경찰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특화된 조직이에요. 뭐에 특화된 조직이냐면 경찰은 뭐 이런 강력범, 뭐 폭행, 살인, 뭐 강도, 뭐 사기, 절도 이런 범죄에 특화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신고센터에다가 이런 거를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 신고센터가 만약에 경찰이면 우리 경찰들이 이런 거를 다 알기도 어렵지만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리고 경찰들이 이런 금지행위 같은 거를 속속들이 알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경찰에다가 신고하면 처리를 못 해주니까 뭐 하나를 만들 거냐면 채색 하나만 해줄게요. 여기 국장에다가 채색. 국장은 이 신고센터는 국장이 만들어야 돼. 신고한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법률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를 누구 보고 만들으라고요? 국장 보고.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만드는 거 여러분 어때요? 경찰도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거. 그러면 국토부에서 어때요? 더 힘들지. 국토부는 무슨 전문성이 있까? 없지. 경찰보다도 오히려 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요, 사무직 공무원인데다가 애초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뽑는다고, 사무를 보는 직원들로. 근데 갑자기 이거 신고센터 막 이거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겠어? 그래서 이제 뒷장에 가보면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위탁을 하고 있냐면 여기다도 채색,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법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은 뭐 하는 곳이냐? 한국부동산원은 여기다 가로 하나만 열어볼게요. 보조단에다가 한국부동산원은요, 감정평가법인이에요. 그러면 이 한국부동산원에는 감정평가사들이 많이 있는 곳이야. 자, 그러면 우리 금지행위 중에서 시세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시세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인이 누구야? 감정평가사들. 그러니까 여기 집단에다가 이걸 맡겨놓으면 이게 막 시세를 조작하는 건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좋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들을 모여있는 곳에다가 이걸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좀 젊은 친구들 몇 명 있는데 나중에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 끝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시험이 끝나잖아. 그럼 뭐가 이렇게 막 밀려오냐면 허탈감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내가 전력으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딱 돼가지고 공부를 이제 딱 끝나잖아요. 그럼 허탈하다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 막 자꾸. 지금은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끝나잖아요. 엄청나게 하고 싶다고.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야. 이 감정평가사. 괜찮은 자격이에요. 이거 왜 제가 추천드리냐면 시험 과목이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 굉장히 많이 중복돼요. 굉장히 많이 중복돼. 그러니까 이제 좀 중개사에서 안 배우는 게 있다면
영어, 일단 영어, 그리고 회계. 요 정도 빼고는 다 똑같아. 네, 한번 준비해 보시라고. 민법이랑 뭐 공법이랑. 우리 이상곤 선생님이 공법 강의 하시죠, 여기서. 이상곤 선생님 이것도 강의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그 대신 우리 중개사 시험보다 좀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려워. 좀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나중에. 이 감정평가사들이 모여있는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이걸 맡길 수 있다. 맡길 수 있다. 그럼 센터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런 거 신고하고 접수하고 상담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할 거냐면 서면으로 여기다 밑줄 하나만 해요. 자, 우리 아까 교란행위가 대부분 범죄행위라 그랬잖아요. 근데 범죄행위를 막 누구를 음해할 목적으로, 막 누가 너무 싫어가지고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센터에다가 부동산원 뭐 이런 그 서울 북부지원 뭐 이런 데다가 지사 이런 데다가 막 누구를 음해할 목적으로 막 이렇게 신고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그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증거.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이제 뭐 그 이것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진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것만 신고해라는 얘기예요. 뭐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그리고 신고센터는 밑줄 해주시고 관청이에요, 관청은 아니에요? 정확히 관청은 아니지. 한국부동산원이 공사지만 관청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는 직접적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 그런 어떤 그 공권력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요청, 그러니까 좀 다시 주세요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돼. 시도나 등록관청에 이 조사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관청에서 조사하고 조치를 해서 뭐 증거도 찾아낸다든가 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센터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조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시면 여기 센터 관련해서 두 번의 기한이 나오는데 그 두 번의 기한이 모두 10일이에요. 뒷장도 잠깐 넘어가 보면 여기도 10일입니다. 네. 자, 제가 요거 그림 하나만 잠깐만 그려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그림 그냥 연상하시라는 거야. 연상하시라는 거. 여기 10점, 9점, 8점, 7점. 뭐 같아요? 양궁 표적지 같잖아. 그래서 센터가 중심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센터에 딱 맞으면 몇 점이야? 10점. 그래서 이 신고센터에서는 두 번의 뭐가 나온다? 10이 나온다. 이것만 그냥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나오면 요거 날짜 바꿀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고센터에는 몇 번의 10일이 나온다. 두 번의 10일, 10, 요것만 머릿속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금지행위 관련해서 교란행위랑 문제를 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개공 A는 자신이 소유한 가평의 전원주택을 자신의 사무소에서, 자기 사무소에서 의뢰인 B에게 매각했대요. 이게 뭡니까? 직접거래. 사거나 팔거나 다 직접거래, 의뢰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청량리에 소유한 주택 일동도 자신의 사무소에서 역시 매수의뢰인 C에게 또다시 매각하여. 얘는 지금 두 번의 무슨 거래를 한 거야? 직접거래. 근데 얘가 직접거래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얘는 어떻게 했어? 강남의 고급주택을 샀대요. 무슨 얘기냐면 직접거래 정도를 해야 강남에 집 산다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월세 정말 열심히 해봐야 강남에 주택 못 산다고. 이거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가라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직접 거래를 한 거야. 그럼 몇 년 몇 천이야 이거? 3년 3천. 여기서 중요한 건 강남에 집 산 게 문제예요? 아니면 직접 거래한 게 문제야? 직접 거래한 게 문제인 거지. 집 산 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얘가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네. 어떻게 했으면? 다른 계공 통해 가지고 이렇게 두 번 했으면 그건 상관없잖아. 그거는 잘하는 거지 뭐.
자, 2번. 개공 A는 사업을 하는 임대 의뢰인 B와 임대 의뢰인 C로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양 당사자의 정권을 위임받고, 이게 뭐야? 양 당사자, 그러니까 매도 매수한테 모두, 임대 임차한테 모두 위임을 받고, 이게 뭐냐고요? 쌍방 대리, 쌍방을 대리해서 계약을 하는 거, 이거는 금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몇 년 몇 천? 3년 3천. 3번에 보니까 개공 A는 의뢰인 B와 C 간의 매매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B가 갑자기 출장 중이어서 B의 위임을 받고 B의 위임을 받았대. 그러면 한쪽만 대리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C는 나온 거야. 이렇게 이 문장의 어떤 의미상. 그럼 이건 일방 대리, 쌍방 대리. 일방 대리, 일방 대리, 한쪽만 대리. 그러면 얘는 금지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정답. 자, 개공 A는 의뢰자 B로부터 동해안 별장 용지를 매수를 받고 강릉에 있는 임야 500평을 5천만 원에 매수하면 3개월 안에 1억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제안했대요. 자, 이게 뭐 같아요? 금지행위 9개 중에서. 투기 조장으로 볼 수 있어요. 좋아요. 투기 조장으로 볼 수 있고, 투기 조장으로 보면 몇 년 몇 천? 3년 3천. 왜냐면 이거 단기간 안에 더블 이렇게 해줄게. 이거 투기 조장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일단 계약서만 쓰게끔 하고 이후에는 나 몰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1억 원에 언제 내가 팔아준다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언행이라고 볼 수 있어? 거짓 언행. 그러면 이거는 1년 1천.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적용하는지는 판사가 알아서 결정할 거지만 이걸로 할지. 그렇지만 얘는 무조건 뭘로 보더라도 직접거래입니다.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입니다. 5번. 개공 A는 매도 의뢰인 B로부터 포천에 소재한 임야 3,000평을 1억에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수 의뢰인 C와 매매계약을 성립시킨 대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금 3냥의 행운의 열쇠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금품 초과수수. 금품 초과수수. 여러분 요즘에 금품 3냥, 금 3냥이면 얼마 정도일 것 같아요? 50만 원이요? 그건 한 돈이 50만 원이고 한 돈이. 3냥이면 30돈이야. 3냥이면 30돈. 목에 닿으면 막 무거울 정도로 엄청난 거죠. 이러면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야. 요즘 금값으로 따지면. 이거 딱 걸린 거지. 금품 초과수수 걸린 거예요. 그럼 이거 행운의 열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법정 보수와 행운의 열쇠를 두 개 다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받아도 되잖아. 이거는 반환해야지. 반환하면 끝나. 반환하고 처벌도 받고. 당연히 처벌받고. 자, 2번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인 사실을 알면서 의뢰를 받았대. 이거는 몇 년 몇 천의 금지행위냐면 1년 1천. 2번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개공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하여 얘 금지행위 아니에요. 2번 정답. 3. 자기의 의뢰인과 직접거래. 직접거래 했대요. 이거 몇 년 몇 천? 3년 3천. 4.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자정거래 했다는 거. 자기들끼리 막 거래하는 거. 시세 부당. 이 시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3년 3천이야. 금지행위 중에서. 그 다음에 5번 단체. 단체 나와도 몇 년 몇 천이에요. 3년 3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부 다 금지행위는 교란행위에도 들어가죠. 자, 이제 요번 35회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물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5개 다 뭐 하나 적어놓고 교란행위인 거 찾아라, 아닌 거 찾아라. 그러면 35회는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면 36회는 뭐 인 거 찾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아무튼 자, 그러면 1. 양도되어는 범죄행위예요. 이건 교란행위 맞아. 1년 1천에 범죄행위 들어가니까. 2. 중개보조원이 업무를 보조하면서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고지의무 위반. 이것도 교란행위에 들어가고. 3. 개공의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험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거는요, 업무 보증을 안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에 관련되어서 상대적인 등록 취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어떤 벌칙이 없어. 그러니까 뭐 벌금이 있거나 뭐 징역이 있거나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일하게 교란 행위는 아니에요. 교란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언제까지 해야 돼? 업무 개시 전에. 예, 이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교란행위는 교란행위는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업무 개시 전에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4번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 계약서, 우리 업다운 계약서 썼다 이거죠. 업다운 계약서 쓰는 게 전형적인 무슨 행위예요? 교란행위. 전형적인 교란행위잖아. 이건 교란행위 맞고. 쌍방대리, 이 쌍방대리는 3년 3천에 해당이 되는 소위 말하면 금지행위잖아요. 이건 당연히 범죄행위이자 금지행위니까 교란행위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교란행위는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행위들이다. 자, 이제 6장의 중개 보수 있는데 여기다는 별을 2개만 좀 잡아주시고요.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출제도 굉장히 잘하고 여기서는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한 문제만 나오는 경우보다는 2개가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자, 조문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개공은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데요. 여기 1번에서 중요한 거는 의뢰인으로부터에다가 밑줄 하나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은 보수를 받는 대상이 의뢰인이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보수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뢰인한테 받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다만 개공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이 거래 행위는 계약이잖아요. 이건 계약. 계약이 가끔 깨지기도 합니까? 예. 그게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효, 취소, 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계약이 깨지면 결과적으로는 중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그럼 개공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건 뭐야?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 여기. 예. 그러면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해요. 누구 때문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돼야 보수를 못 받는다는 거야? 개공 때문에. 개공 때문에. 그러면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원인이 개공 말고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무효 취소 해제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럴 때는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만 구분하시고. 자, 중개보수 적용 기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 이제 이쪽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한다는 거. 모든 중개보수는 이렇게 2개로 구분해요. 뭐와 뭐로 구분한다는 거. 주택과 주택 외. 아주 심플하게 2개로 구분합니다. 주택과 주택 외.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받을 거냐? 주택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도조례로 정하래. 시도조례로 정하래요. 근데 주택 외는 어떻게 정할 거냐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래요. 근거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은 시도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받아. 이 뜻이고 주택 외는 뭐 상가나 공장 이런 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해주는 대로 받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약간 차이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똑같을까요? 요율이라든가 한도액이라든가 이런 게 이 2가지가 똑같을까요? 아니면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겠지. 그래서 이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례가 조금 낮아. 요율 체계가. 요 국토교통부리 조금 높아요. 요율 체계가. 그래서 장단점으로 따지면 개공은 주택은 조금 덜 받아라 이 말이고 주택 외에서 많이 받아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실무의 말씀을 좀 드리면 공장 전문 중개업을 하는 개공들, 공장만 전문적으로 하는 개공들, 이런 개공들은 아파트 중개를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 재미도 없고 이제 돈도 안 든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공장은 요율 체계가 좀 높거든.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개업을 하시거나 어떤 쪽에 이렇게 발을 디딜 때 공장으로 만약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만약 20년, 30년 중개업 하더라도 계속 공장만 하게 되고, 또 상가 전문으로 또 뛰어드는 사람도 상가 전문만 하게 되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 전월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전월세만 해. 어디서 막 대학가 앞에서 이런 데서.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개업을 하시게 되거나 취업을 하실 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씀은 드렸고, 요거 니은번은 뭐냐면 주택을 중개할 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택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를 들자면 노원구에 있는 개공이, 그러니까 사무소가 노원구에 있는데 물건은 경기도 쪽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럼 어떤 시도주례를 기준으로 받을 거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야 되냐면 여기다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사무소 소재지에 관할하는 시도주례로 받으래요. 물건 소재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주례를 기준하래. 자, 그러면 질문. 노원구 개공이 경기도 아파트를 중개했습니다. 그럼 어디 조례로 받아야 돼? 노원구 조례 아니고 서울 특별시 조례. 그죠? 네, 경기도 조례도 아니고. 네, 그래서 사무소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기준해 주시면 되고. 자, 디귿번은 뭐냐면 노원구 조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도니까. 시도라는 건 광역단체잖아. 그지? 이거 공법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시도랑 시군구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 이건 다른 표현이에요. 여기시랑 여기시랑 달라요. 예, 여기시 들어가는 거 예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저한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서울특별시. 요거 들어가는 시. 아니, 시인데 뭐 또 노원시가 어디서 노원시가. 여기시, 뭔시? 의왕시 좋아요. 과천시, 뭐 수원시 이런 거. 그러니까 특별시랑 광역시 아닌 시. 예,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기초단체라고 하고 여기는 광역단체라고 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를 기준한다. 디귿번에 이건 뭐냐면 물건이 일단 같아야 되고 1번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 2번 매매를 포함한 2개 이상의 거래가 3번 동일 기회에 있어야 돼요. 4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일 당사자가 주택 매매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임대차를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이 뭐로 되고, 자, 다시 내가 집을 팔면서 그 집에 세 들어가는 거야. 내 집이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팔면서 세를 들어간다고. 그럼 매도인이 뭐로 바뀌어? 임차. 매수인은 임대. 그럼 뭐하고 뭐가 같이 생긴 거예요? 매매와 임대차. 그럼 이렇게 2개를 같이 하게 되면 우리는 둘 다 받고 싶잖아요. 매매랑 임대차랑. 근데 그렇게 안 되고 하나만 받으래.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그러면 한 개만 받아라 이 말이에요. 동시 중개했으니까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럼 여기 디귿번 법조문은 우리 개공한테 유리 불리한 거지. 원래 2개 다 받고 싶은데 하나만 받으라 그러니까 불리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을번은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교환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하고 물건이 바뀌는 거를 교환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밑줄 거래 금액이 뭐한 거를 기준하래. 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억짜리랑 5억짜리랑 교환되었다고 생각해봐요. 3억짜리랑 5억짜리랑. 그러면 이제 2억 부족한 건 돈으로 얹어가지고 보충금을 주고받고 하는데 뭐 그건 생각할 거 없고 3억짜리랑 5억짜리랑 교환되면 우리는 뭐를 기준해서 받으면 된다는 거야. 5억짜리 큰 거. 그럼 이건 좀 우리한테 다소 유리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상복합 뭐 이런 말 나와. 이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거는 옆에다가 사례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택과 주택 외에는 그 보수 체계가 다르다 그랬죠? 주택은 뭘로 받으라고 그랬고 시도조례 주택 외에는 국토부령 요율 체계가 전혀 다른데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상가, 1층이 주택이야. 2층이. 그럼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주상복합 건축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될 거냐? 뭔가 기준이 마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기준은 이걸 기준해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자, 2분의 1 이상의 반대가 뭐예요? 미만이잖아. 그럼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를 주택 외로 본다. 자, 그러면 여기다 사례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상가가 200제곱미터예요. 주택도 200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면적이 똑같은 경우를 출제를 잘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200이야. 200, 200. 어디에 들어가? 이상에 들어가? 미만에 들어가? 면적이 똑같잖아요, 지금. 응? 그러면 이상이야, 미만이야? 이상. 이럴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고요. 이때는 전체 주택. 전체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 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주택의 중개보수의 한도라고 했는데, 이 주택은 시도조례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도조례가 각 지방의회에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정하게 되면 시도조례마다 어디는 많고 어디는 너무 적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도가 좀 있어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 한도가 이거야. 그러면 이 한도 내에서 시도조례가 다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이 한도 내에서 시도조례가 결정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주택 매매에 대한 최고 요율은 1000분의 7을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최고 한도라는 얘기예요. 서울이든 제주도든 1000분의 7을 넘어가면 안 돼. 이해됐죠? 임대차, 그럼 주택 임대차는 1000분의 몇을 넘어가면 안 돼. 6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 한도로 해서 시도조례로 정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서울특별시 의회가 주택 매매에 대한 요율을 1000분의 9로 정했다면, 서울특별시 의회가 주택 매매 이거를 1000분의 9로 정했다면 그 조례는 유효, 무효? 무효야. 효력이 없어. 상위 규범을 위반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의회가 15억 원 이상, 여기 10억 이상을 고급주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 넘어가는 거를 1000분의 5로 정했대. 1000분의 5로. 그러면 그거는 유효, 무효? 그건 유효해. 내리는 것만 가능하다고. 높이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요거 시도조례가 이렇게 결정되어 줄 수 있다는 거. 여기서는 이거는 애울 필요는 없고 참고만 하시라고. 최고 한도. 주택은 최고가 얼마라고요? 1000분의 7, 임대차는 1000분의 6. 근데 이제 시험에는 1000분의 7, 1000분의 6 뭐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법조문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인 언어로 낼 수도 있잖아요. 그 일상적인 언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떤 비율을 얘기할 때 1000분의 7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 그죠? 거의 안 쓰잖아. 이렇게 쓰면 우리가 듣고 있다가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 그러면 일상적으로 비율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써? 100분율을 쓰잖아요. 그럼 이거 100분율로 한번 바꿔볼래요? 이거 100분율로 하면 0.7%.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출제하는 그 표현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근데 왜 0.7이라고 하지? 왜 1000분의 7이라고 하냐면 0.7%에서 0.7은 문제가 안 돼. 숫자니까. 근데 이 퍼센트를 외려오잖아요. 우리나라 법률에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를? 퍼센트를. 네, 그래서 이거 안 쓰려고 1000분의 7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그러면 100분율로 하면 얼마가 돼? 0.6%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랑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요 표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정해지는 뭘로 받아야 돼? 시도조례. 그리고 시도조례는
우리가 외워야 돼 모든 시도를 아니면 시험 문제에 줄 거예요. 줄 거야. 어느 특별시 뭐 어느 도 해서 줄 거니까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고. 자, 이제 주택 외.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외자가 들어가는 한도는 국토부령으로 정해지잖아요. 이 국토부령은 알고 계셔야 돼. 요거는 좀 몇 개 암기를 좀 머릿속에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암기를 하실 거냐면 일단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다 우리 밑줄을 하나만 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 이미 그 확인 설명서에서 배우시긴 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말이 되려면 이러한 어떤 요건이 충족해야 돼. 이 요건이 뭐냐면 첫째, 면적이 얼마 이하로 들어와야 돼. 85제곱미터 이하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세 개가 있어야 돼. 그 세 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엌이랑 화장실이랑 목욕시설, 부, 화, 목, 이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 이 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면 이거를 무슨 오피스텔이라고 해요? 주거용 오피스텔. 자, 근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있잖아요. 얘를 요렇게 이제 빼볼게요. 이거를 확인 설명서를 적을 때는 뭘로 봐?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어. 근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 확인 설명서 적을 때는 뭘로 보냐고요? 주택으로 봐요. 이거는 주택으로 본다고. 확인 설명서는. 그러니까 서식이 1번 서식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배우셨잖아. 근데 보수를 받을 때는 달라. 보수를 받을 때는 주택 외로 해야 돼. 주택 외. 아주 중요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약간 달라. 자, 다시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보수를 따질 때는 무조건 주택 외로 보는 거예요. 왜? 대신 이게 주택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요율을 너무 많이 받지 말고 좀 적당하게 받아. 주택하고 좀 비슷하게 받아. 해서 매매 교환은 1000분의 5. 1000분의 5면 퍼센트로 얼마예요? 0.5. 여기다 펴. 이거 암기. 임대차는 1000분의 4. 1000분의 4면 몇 퍼센트예요? 0.4. 이것도 암기. 이 두 개는 암기하셔야 돼. 그리고 그거 외의 것들, 그 외라고 하면 뭐 공장, 상가,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넘어가는 오피스텔이 싹 들어가는 거죠. 그 외 것들은 소위 말하면 비주공 오피스텔도 다 들어가는데 얘네는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냐면 1000분의 9까지 받을 수 있어요. 1000분의 9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도 암기. 요거 세 개는 암기하셔야 돼. 0.5, 0.4, 0.9. 자, 질문. 개공이 공장 매매 중개했습니다. 공장 매매 중개했습니다. 몇 퍼센트 받을 수 있어요? 최대 0.9. 자, 이번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알선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몇 퍼센트 받을 수 있어? 0.4.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요거 세 개는 암기. 이거는 모르면 안 돼. 이건 문제를 아예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네. 자, 이제 실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자, 실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실비는 실제 이제 우리 비용이 이제 좀 생길 거 아니에요. 비용. 우리 뭐 여러 가지 할 때 이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시도 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받아야 돼. 이 비용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도 조례는 물건 소재지 아니면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물건 소재지 이러면 안 돼요. 네, 사무소 소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시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 주택 외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공장 매매 중개하면 최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답변하셨지? 0.9. 그럼 0.9면 구간이 몇 구간이에요? 9구간이잖아. 왜 9구간이냐면 0.1, 0.2, 0.4 이렇게 하면 0.9까지 무려 9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9구간 안에서 실제 받고 싶은 상한요율, 그러니까 내가 얼마 받고 싶어요 여러분? 공장 매매하고 0.9, 0.9가 받고 싶으면 명시해야 된다고. 의무야. 그런데 중개사무소가 3개가 나란히 있는데 나는 0.9라고 명시를 했는데 옆집에 잠깐 놀러 갔더니 거기는 0.7이라고 써놨네. 공장 매매 중개할 때.
그러면 경쟁력이 생겨 버리잖아요. 그쪽 업체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맞추거나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경쟁시키는 거야. 이게 명시. 그러면 얘는 뭐만 명시하냐면 주택 외만 명시하는 거야. 주택은 명시 안 해요. 왜 주택은 명시 안 하냐면 시도 조례가 거래 구간별로 다 정해줄 거야.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이게 다 정해져 있어. 근데 주택 외는 그게 없기 때문에 명시해야 되고 이 명시한 거 안에서만 받아야 돼. 더 많이 받으면 금품 조가수수가 된다. 자, 7번은 우리 별 한번 해요.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건데 중개보수 언제 받을 거냐면 약정 시에 받으래요. 그럼 약정은 누구랑 약정을 해야죠? 개공과 의뢰인, 의뢰인과 개공이 약정하는 거고 그 약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없을 때는 언제 받으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거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같은 날이 잔금일이지 뭐. 그죠? 네. 그러면 원칙 뭐 예외 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답변해 볼까요? 원칙은 약정, 예외가 뭐야? 잔금일. 이렇게 이제 받으면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잔금일 날 많이 받아요. 자, 이제 청구권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잠깐만요. OX 퀴즈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 1번. 어렵지는 않은데. X. 자, 어디가 틀렸어요? 표준 서식이 없죠? 네, 표준 서식 없다고 그랬잖아. 이게 제일 중요해, 거래계약서에서는. 2번. X. 자, 어디가 X? 하여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 다 배우셨던 거예요. 3. 금지행위라고 있어. 금지행위. 그죠? 개공 등에게만 적용된대. OX. X. 왜 X?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도 있으니까. 자, 4번. 자신 있게 해보세요. X야. 자, 어디가 X예요? 여기 보면 보증기관에도 전부를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보증기관한테는 어떤 부분? 설정 범위.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5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 5. 왜 5? 이 무효 취소 해제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의뢰인 때문에. 그러면 받을 수 있잖아. 그렇죠? 네. 6번도 방금 전에 배우신 거. 5. 사무소 소재지 기준한다 그랬죠? 네. 이거는 오늘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고 그런데 오늘 배운 걸 한번 생각해서 볼게요. 여기서 단락 끊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드는 실비는 우리 개공 이후에 그 예치 명의자가 될 때는 보험을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비용 누가 낸다 그랬어요? 취득할 사람.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전할 사람. 이게 바뀐 거야. 이전과 취득의 위치가 바뀐 거라서 X. 자,